안녕하십니까? 역사의 행간을 짚어드리는 현미경 조선사입니다. 흔히 문종의 죽음을 조선의 비극이라 말합니다. 39, 너무 일찍 눈을 감은 아버지를 대신해 왕관을 써야 했던 아이, 홍위. 당시 그의 나이는 겨우 12살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초등학교 6학년,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며 땀을 흘리고 흙먼지를 묻혀야 할 나이에 소녀는 제 몸보다 훨씬 큰 무거운 골룡포를 걸쳤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문종은 세자 시절부터 성품이 온화하고 학문이 깊어 세종의 기대를 크게 받았으나 왕위에 오른 후 종기가 악화되어 재위 2년 만에 승하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찬란한 조선의 미래였으나 12살 아들이 감당하기엔 그 무게가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단종의 즉위식 날, 옥좌는 너무나 넓었고 신하들이 일제히 외치는 전하 소리는 산사태처럼 소년의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흘러내리는 골룡포를 추스르며 소년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면류관의 무게 때문에 고개를 제대로 들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홍위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현덕 왕후를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낳고 이틀 만에 산후병으로 눈을 감았으니 소년에게 어머니라는 존재는 이름으로만 남은 그리움이었습니다. 이제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으니 소년은 그 넓은 궁궐에서 세상에 홀로 던져진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밤마다 큰 침전에 홀로 누운 소년은 이불 속에서 소리 죽여 아버지를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왕은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밖에는 수많은 내시와 궁녀들이 숨죽여 바라보고 있었고 그 너머에는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정적들의 눈이 번뜩이고 있었으니까요. 그 무거운 침묵이 소년의 숨통을 조였고 조선의 미래를 서서히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문종은 자기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예견하고 아들을 지켜줄 성벽을 미리 쌓아두었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이라는 고명 대신들이었습니다. 특히 김종서는 북방에서 육진을 개척하며 여진족을 벌벌 떨게 했던 전설적인 무장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키가 크고 기계가 남달라 대호라 불릴 정도였죠. 문종은 죽기 전 김종서의 손을 잡고 눈물로 부탁했습니다. 경이 내 아들을 보살펴 주시오. 김종서 역시 눈물을 흘리며 목숨을 걸고 지키겠노라 맹세했습니다. 그 곁에는 청렴하기로 이름난 황보인이 지혜의 등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있는 한 소년 왕의 자리는 튼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궁궐의 어둠 속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숙부인 수양대군이었습니다. 그는 문무를 겸비한 야심가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수양대군은 활쏘기와 말타기에 능했으며 눈빛이 형형하여 보는 사람을 압도했다고 합니다. 그는 조카를 향해 인자하게 웃어주며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그 속마음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훗날 수양대군은 나라가 어려울 때 어린 왕이 있는 것은 불행이라며 자신의 야욕을 정당화했습니다. 소년 왕 단종은 자신을 다정하게 대해주는 숙부가 사실은 자신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단종은 낮에는 왕으로서 신하들의 보고를 듣고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12살 아이가 백성의 세금과 국방의 문제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하라는 한마디를 내뱉기 위해 아이는 얼마나 많은 밤을 고민하며 책을 읽었을지 상상해 봅니다. 하지만 실제로 나라를 움직이는 것은 김종서와 황보인이었고 단종은 왕좌라는 이름에 화려한 새장에 갇힌 어린 새와 다름없었습니다. 달빛마저 숨어버린 그날 밤 1453년 10월 10일 한양의 공기는 유난히도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역사라는 거대한 수레바퀴가 비명소리와 함께 방향을 틀기 시작한 순간 수양대군은 마침내 숨겨왔던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훗날 역사는 이 참혹한 밤을 계유정난이라 기록하지만 당시 12살 소년이었던 단종에게 그것은 세상의 끝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수양대군이 가장 먼저 겨냥한 타겟은 조선의 기둥이자 어린 왕의 방패였던 72살의 노장 김종서였습니다. 그는 육진을 개척하며 여진족의 기세를 꺾어 놓았던
대호였으나 그날 밤만큼은 자신의 집 마당에서 죽음을 맞이할 운명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소수의 무사만을 이끌고 김종서의 집을 직접 찾았습니다. 밤늦게 웬일이시오? 라며 의아해하던 김종서에게 수양은 편지 한 장을 건네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수양의 수하였던 이문이 숨겨왔던 무소의 철퇴를 휘둘렀습니다. 조선을 지키던 호랑이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자신의 집 대문 앞 차가운 바닥 위로 쓰러졌습니다. 머리에서 흘러나온 선혈이 가을밤의 낙엽을 적셨고 그렇게 단종의 가장 강력한 성벽 하나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종서의 아들 김승벽 역시 그 자리에서 참혹하게 목숨을 잃으며 명가의 등불은 어둠 속으로 꺼져갔습니다. 김종서를 제거한 수양대군은 곧바로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궁궐의 문을 장악하고 살생부라 불리는 가혹한 명단을 펼쳤습니다. 이는 한명회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명단으로 누가 죽고 누가 살 것인지가 붓끝 하나에 결정되었습니다. 궁궐로 소집된 대신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정문을 들어섰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환영의 인사가 아닌 날선 칼날이었습니다. 단종을 지키겠다 맹세했던 황보인은 길거리에서 참혹하게 목이 잘렸습니다. 정분, 조극관, 이양 등 문종이 눈물로 부탁했던 고명 대신들이 차례로 지워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날 밤 한양의 개천은 흘러드는 피로 인해 핏빛으로 변해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고 전해집니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졌고 누구도 감히 수양의 앞을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칼을 든 무사들의 발소리가 궁궐 복대에 울릴 때마다 조선의 정의는 천천히 그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정적들을 제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길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혈육, 동생 안평대군을 향해서도 칼끝을 겨눴습니다. 안평대군은 몽유도원도에 발문을 남길 만큼 예술가적 기질이 풍부하고 학식이 깊어 신하들 사이에서 인기와 명망이 높았던 인물입니다. 수양은 그 안평대군이 김종서 등과 결탁해 역모를 꾸몄다는 누명을 씌웠습니다. 이는 사실이라기보다 권력을 독점하기 위한 정치적 프레임에 가까웠다는 것이 대다수 역사학자의 시선입니다. 결국 안평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를 떠나야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에서 사약을 받았습니다. 예술을 사랑하고 형제 간의 우애를 믿었던 왕자는 35의 젊은 나이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수양대군에게 권력이란 형제의 피보다 진했던 모양입니다. 다음 날 아침 폭풍이 휩쓸고 간 궁궐은 기묘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피 묻은 칼을 차고 단종 앞에 나타난 숙부 수양대군은 무릎을 꿇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하, 역적 김종서와 황보인 등이 역모를 꾀하였기에 신이 나라를 위해 그들을 처단했나이다. 말은 충성이었으나 그 눈빛은 포식자의 것이었습니다. 12살 소년 단종은 숙부의 피 묻은 옷자락을 보며 직감했을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 자신을 진심으로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버지가 믿고 맡겼던 스승들이 죽고 자애롭던 숙부들은 사라지거나 괴물로 변했습니다. 단종은 떨리는 목소리로 알겠노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권력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벼랑 끝이었습니다. 소년의 작은 어깨 위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은 따뜻하고 찬란했으나 그 그림자는 조선의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찬 비극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계유정난은 수양대군에게는 승리였겠지만 인간 홍위에게는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조선은 왕위 계승의 정통성이 훼손되었고 힘이 곧 정의가 되는 못된 선례를 남겼습니다. 수양대군은 이후 세조로 즉위하며 강력한 왕권을 휘둘렀지만 평생을 심한 피부병과 악몽 그리고 자식들의 이른 죽음이라는 업보 속에서 몹시 괴로워했다고 전해집니다. 반면 그날 밤 목숨을 잃은 충신들은 사육신과 생육신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하여 조선 선비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수양의 칼은 그들의 몸을 벨 수는 있었지만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의리와 충절까지 베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계유정난의 피바람이 휩쓸고 간 뒤 조선의 시간은 기묘하게 멈춘 듯 흘러갔습니다. 1453년 10월부터 이 년여의 기간 동안 14살 소년 단종은 여전히 경복궁의 가장 높은 곳인 옥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이제 권력의 정점이 아니라 속은 텅 빈 껍데기 용상에 불과했습니다. 궁궐의 모든 공기는 수양대군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인사권부터 군사, 외교, 세금 문제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모든 실질적인 결정은 숙부의 입에서 나왔고 단종은 그저 신하들이 올린 서류 위에 그리하라는 글자만을 반복해서 적는 인형이 되었습니다. 소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사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이라는 것을요. 옥좌 뒤에 서 있는 숙부의 그림자는 나날이 커져만 갔습니다. 수양대군은 이제 진짜 주인이 되길 원했습니다. 1455년 윤 6월 한낮의 태양보다도 뜨거운 압박이 이제 어린 왕을 향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명회와 권람 등 수양의 측근들은 치밀한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양위, 즉 왕이 스스로 자리를 물려주는 형식을 갖춰 찬탈의 오명을 씻어내려는 계략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궁궐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수양대군이 사전에 포섭한 신하들이 떼를 지어 엎드려 통곡하며 외쳤습니다. 전하는 아직 어리시니 나라를 위해 대군마마께 왕위를 물려주소서. 이는 충심이 아니라 잘 짜인 연출이었으나 14살 소년에게는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위협이었습니다. 단종은 대전에 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2년 전 김종서와 황보인이 어떻게 죽어갔는지, 숙부의 동생이었던 안평대군이 어떻게 지워졌는지 그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거절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살고 싶었던 소녀는 결국 억지로 눈물을 참으며 옥새를 내놓았습니다. 숙부님께서 나보다 나라를 더 잘 다스리실 것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은 그 한마디는 양위선언이 아니라 살려달라는 애원이었습니다. 1455년 윤 6월 10일 양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단종은 골룡포를 벗고 면류관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입고 있던 화려한 옷은 수양대군에게 입혀졌고 소녀는 이제 산광이라는 명예롭고도 공허한 칭호를 얻었습니다. 세조는 조카를 창덕궁에서 쫓아내듯 창경궁으로 그리고는 다시 더 좁고 외진 수강궁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수강궁은 왕이 머무는 별궁이라기엔 너무 작고 초라했습니다. 화려한 궁궐의 담벼락은 이제 창살 없는 감옥의 벽이 되어 소년을 가두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고 나날이 작아지는 자신의 방 안에서 단종은 창밖의 구름과 새들만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수강궁의 저녁은 유독 일찍 찾아왔습니다. 시종들이 올리는 밥상은 예전 같지 않았고 그마저도 단종은 목구멍으로 넘길 수 없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다는 말은 사실 마음이 고프다는 소리였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고 부모도 곁에 없는 그곳에서 15소녀는 지독한 고립감에 시달렸습니다. 가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 때면 베개가 젖어갔지만 밖에는 세조가 보낸 군사들이 보호라는 명목 아래 단종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세조가 찾아와 다정한 숙부인 척 편히 지내라고 말할 때면 단종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말거라는 숙부의 낮은 중얼거림은 언제든 칼날이 되어 돌아올 수 있는 경고였습니다. 소녀는 날로 말라갔고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옥좌라는 무거운 짐은 벗어던졌으나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죄가 되어버린 현실이 그를 마구 짓눌렀습니다. 저 새처럼 날아가고 싶다는 소망은 절망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비극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종이 모르는 곳에서 그를 위해 목숨을 걸겠다는 이들이 모여들고 있었고 그 충심의 불꽃은 오히려 소년을 빠져나올 수 없는 더 깊은 비극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1456년 멈춰버린 듯 했던 소년 왕의 시계 위로 다시 한번 운명의 파고가 덮쳐왔습니다. 집현전의 수재들이자 문종이 아꼈던 학사들, 성산문과
박팽년 등 훗날 사육신이라 불릴 이들이 붓 대신 칼을 갈며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세조라는 찬탈자의 그늘에 가려진 소년왕을 향한 연민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찌 신하가 임금을 내쫓고 숙부가 조카를 배신한단 말인가. 밤마다 한강변 외땅 옷에서 촛불 하나에 의지해 속삭이던 그들의 계획은 1456년 6월 명나라 사신의 연회장을 거사 장소로 택하며 구체화되었습니다. 세조가 방심한 틈을 타 그를 죽이고 다시 정통성을 바로잡겠다는 큰 꿈. 하지만 거사를 앞두고 공포심에 짓눌린 동료 김질의 밀고로 계획은 실행되기도 전에 차가운 서리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단종을 향했던 마지막 희망의 끈이 수양의 소나기 속에서 끊어져 버린 겁니다. 비명과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의금부 신문장. 그곳에서 세조와 성산문은 운명적으로 마주했습니다. 세조는 직접 고문 도구를 챙기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달궈진 쇠꼬챙이가 살을 지질 때마다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살타는 냄새가 진동했지만 성산문의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네가 감히 과인의 녹을 먹고도 나를 배신하느냐. 세조의 고함에 성산문은 고통 속에서도 서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단종 전하의 신하일 뿐 네가 준 것은 하나도 쓰지 않았다. 내 창고를 확인해 보아라. 네가 준 곡식은 그대로 쌓여 있을 것이다. 실제로 성산문은 세조 즉위 후 받은 봉급을 따로 쌓아두고 한 톨도 손대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당당한 일갈은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도 결코 죽지 않는 충절의 실체였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한 세조는 가장 잔혹한 형벌인 능지처참을 명령했습니다. 성산문을 비롯한 사육신은 몸이 갈갈이 찢기는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비극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족, 심지어 갓 태어난 아이와 연로한 부모까지 멸문지화를 당하는 비바람이 불었습니다. 한양의 거리는 다시 한번 핏빛으로 물들었고 단종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수많은 별이 어둠 속으로 지워졌습니다. 이 참혹한 학살은 단종에게 전해진 사형 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친 충신들의 죽음을 전해 들으며 16 소녀는 수강궁의 차가운 바닥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야, 나 때문에 그들이 무참히 죽었구나. 죄책감은 소년의 영혼을 갉아먹었고 이제 그를 지켜줄 거대한 성벽은 어디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이제 단종을 더 이상 곁에 둘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카를 노상군으로 강등시키며 한양에서 먼 강원도 영궐로 유배 보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거처를 옮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중심에서 소년을 지워버리고 대중의 기억 속에서 천천히 말려 죽이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소년은 말도 타지 못한 채 군사들에게 등 떠밀려 험준한 산길을 걸었습니다. 발에는 물집이 잡히고 얼굴은 나뭇가지에 긁혔지만 단종은 고통을 느끼지 못할 만큼 황망한 눈으로 산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옥좌의 영광도 가족의 온기도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서늘한 바람과 낯선 산사의 소리뿐이었습니다. 영월의 청룡포 삼면이 강으로 가로막힌 그 고립된 땅에 발을 내디뎠을 때 소녀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곳은 유배지가 아니라 자신의 마지막 무덤이 될 것임을. 그렇게 조선의 6대 왕이었던 소녀는 망각이라는 이름의 유배지에서 홀로 시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삼면이 굽이치는 솥을 혈원 강물로 막히고 남은 한 면은 하늘을 찌를 듯한 기암고해석의 절벽이 가로막은 곳. 배가 없으면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내디딜 수 없는 육지 속의 섬. 청룡포. 청룡포에 유배된 소녀는 거대한 자연의 감옥 속에 갇혔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없는 그곳에서 소년의 유일한 말동무가 되어준 것은 600년 세월을 버텨온 소나무, 관음송이었습니다. 관은 보았다는 뜻이요, 음은 들었다는 뜻입니다. 소년은 나뭇가지를 부여잡고 남몰래 흐느꼈을 겁니다. 1457년 10월, 마침내 세조는 마지막 매듭을 짓기로 결심합니다. 조카에게 사약을 내린 것입니다.
17의 꽃다운 나이, 청년이 되기도 전에 소녀는 차가운 독사발에 담긴 죽음을 마주했습니다. 국가의 정사인 단종실록은 단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민초들의 입으로 전해진 야사와 구전의 내용은 훨씬 더 참혹합니다. 사약을 거부하는 소년의 목에 자객이 밧줄을 걸어 당겼다는 교살설이 그것입니다. 소년이 숨을 거두자 세조는 인륜마저 저버린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할 것이며 노산군의 시신은 그대로 강물에 던져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하라. 이는 단순히 육신을 버리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무덤조차 남기지 않음으로써 소년의 존재 자체를 역사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세조의 집요한 의지였습니다. 얼어붙은 강물 위에 소년의 시신은 버려졌고 권력의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누구도 감히 그 곁을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조선의 왕이었던 소년은 그렇게 차가운 물줄기를 따라 영원히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이름 없는 민초가 등장합니다. 영월의 호장이었던 엄흥도였습니다. 그는 세조의 서슬 퍼런금령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신에 손을 대는 순간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친족 모두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엄흥도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결단했습니다. 임금의 시신이 들판에 버려져 있는데 신하된 자가 어찌 보고만 있겠는가?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하는 것은 두렵지 않다. 그는 한밤중 몰래 강가로 나가 차갑게 식어버린 소년의 시신을 거두었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산비탈을 따라 시신을 등에 업고 달렸습니다. 땀과 눈물이 범벅된 채로 그는 자신의 집 뒤편 기슭에 외진 곳에 정성껏 구덩이를 팠습니다. 전하, 부디 이곳에서만큼은 편히 잠드소서. 비석 하나 세우지 못하고 흙으로 덮은 초라한 무덤이었지만 그것은 권력의 폭압에 맞선 인간 존엄의 승리였습니다. 엄흥도는 가족들에게 유언처럼 남겼습니다. 오늘 본 것을 평생 가슴에 묻어라. 이것이 우리가 전하께 드릴 마지막 예우다. 시간은 권력의 오만함을 이기고 역사는 마침내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는 가장 공정한 재판관입니다. 칼날로 빚어낸 공포는 한 시대를 억누를 수 있을지 모르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정의의 목소리까지 잠재울 수는 없었습니다. 세조가 세상을 떠나고 폭군 연산군의 광풍이 조선을 휩쓸고 지나간 뒤에도 선비들은 끊임없이 단종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려 노력했습니다. 단종이 차가운 영월의 땅에서 눈을 감은 지 무려 240일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노산군이라는 이름은 금기였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조차 반역으로 몰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권력의 서슬은 무뎌졌고 소년 왕을 향한 백성들의 그리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1698년 숙종시대에 이르러서야 조선은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숙종은 정의가 더 중요하다라는 선언과 함께 단종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소년은 죽은 지 2세기가 지나서야 비로소 단종이라는 고귀한 이름을 되찾아 다시 왕으로 복권되었습니다. 복권의 소식이 영월에 닿았을 때 역사는 또 하나의 경이로운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도 몰랐던 단종의 무덤, 그 비밀을 대대로 지켜온 엄흥도의 후손들이 세상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선조 엄흥도께서 목숨 걸고 시신을 수습하여 묻으셨고 우리 가문은 3대에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비밀을 지켜왔습니다라는 그들의 고백은 조선 전체를 충격과 감동에 빠뜨렸습니다. 비석도 없이 작은 돌 하나로 표시해두었던 동을지산 기슭의 무덤은 그제야 정식으로 왕릉의 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정자각이 세워지고 홍살문이 들어서며 소년은 이름 없는 산비탈에서 벗어나 비로소 왕으로서의 마지막 안식을 얻었습니다. 엄흥도의 용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소년 왕의 육신을 찾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충절은 단순히 한 가문의 비밀이 아니라 역사의 잃어버린 조각을 맞춘 위대한 헌신이었습니다. 칼로 왕좌를 찬탈했던 세조는
당대의 모든 권력을 쥐었습니다. 군대와 신하 그리고 나라의 모든 재물을 가졌으나 역사는 그에게 찬탈자라는 지워지지 않는 꼬리표를 달아 역사의 뒤편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는 강력한 왕이었으나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반면 17살이라는 짧은 생을 마감한 어린 왕 단종은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왕관도 가족도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긴 채 차가운 강물에 버려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5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 마음속에 가장 아픈 기억으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된 영월장릉에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국화꽃을 놓으며 그의 넋을 위로합니다. 권력은 한 시대를 지배하지만 진심은 영혼을 지배한다는 것을 단종은 자신의 비극적인 삶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오늘도 영월 청령포의 소나무 사이로는 서글픈 바람이 붑니다. 그 바람 소리는 어쩌면 왕이 되고 싶지 않았던 그저 평범한 소년으로 살고 싶었던 홍위가 우리에게 건네는 인사가 아닐까요? 비록 그의 삶은 12살에 시작된 거대한 폭풍우에 휩쓸려 부서졌지만 그 폭풍 속에서도 사육신의 충절, 엄흥도의 용기, 그리고 정순왕후의 변치 않는 사랑이 피어났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모여 단종을 지켰고 그 마음들이 모여 오늘날 우리에게 이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안녕 단종. 영월 장릉의 국화꽃 향기 속에 청령포 관음송의 짙은 그림자 속에 당신은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비극의 주인공이었던 소녀는 이제 역사의 별이 되어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눈물과 고독을 기억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현미경 조선사는 여기까지입니다.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